베트남 특집 탐사 보도를 통해 수용소 수감자는 독방 감금, 위험한 노동, 밀폐된 공간의 감금, 각종 구타와 고문은 물론 처형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 보도를 통해 정신개조 수용소에는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공식 절차 없이 강제 투옥되었고 수용소에서 적어도 16만 5천 명 이상이 처형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수천 명이 대나무 죽창에 찔리고 독성 화학물질을 주사 맞는 등 다양한 학대와 고문을 당했으며 미국 국무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17년을 투옥당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적어도 이러한 수용소가 150여 개 이상 운영되었으며 남베트남 세 가구 중 한 가구의 친인척은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보도했다. 공산주의는 역시 공산주의다. 일단 통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려 또는 무슨 신부 이런 사람들 또 운동권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자기들 공산화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뭐 배설도 주고 굉장히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거기서 반발을 일으키는 놈은 숙청해버리고 응? 좀 긴가민가 하는 놈은 그 수용소에 넣어서 교육시키고. 월맹은 정치적 탄압에 이어 사회 곳곳에 손과 발을 묶었다. 공산화에 장애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탄압했다. 먼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했다. 종교의 자유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종교단체를 모든 사회단체의 상위 조직인 베트남 조국전선 산하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종교계의 신문과 잡지 발간을 정지시키는 등 사회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줄줄이 체포, 구금되었다. 또한 변방의 신경제 지역으로 230만 명이 강제 이주되어 밀림 늪지대에서 굶주림과 질병, 착취로부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통일 전 월남의 수도 사이공시 명칭을 호치민시로 바꾸고 거리 이름도 변경했다. 과거 남부사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월맹 혁명가들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대체한 것이다. 심지어 전 대통령 응오딘 지엠과 많은 전직 장관, 장군 등 고위 인사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졌고 시체는 불태워졌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공산 사회주의식 통제 경제로 강제 전환했다. 먼저 500대 1로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개인이 쌓아올린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자본가들의 재산도 국가에 자진 헌납하는 형식으로 강제 몰수하였고 1,500개의 개인 기업을 국유화의 이름 아래 모두 빼앗았다. 농민들의 토지는 물론 농기계, 가축까지 몰수하여 집단 농장화하고 공동 생산 배급제로 강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세계 2, 3위의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은 급기야 매년 100만 톤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우선 사회주의 체제로 농업을 재편하려고 하는 농업 집체화를 이제
추구를 하는데, 그래서 농업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1970년대 말에 가면은 식량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통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레드와는 1976년 개원 국회에서 조국을 10배 더 크고 10배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공산화된 베트남 경제는 10년도 못 가서 총체적 파탄 상황에 봉착했다. 400만 명 실업사태, 굶주림, 강제노동 등 극히 암울한 상황에서 월남 국민들은 탈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감에 조악한 뗏목과 보트 등을 만들어 목숨을 건 보트 피플 대열에 끼었다. 전신주도 걸을 수만 있다면 탈출할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 (1975년부터) (1980년) 중반까지 바다에 몸을 던진 80만 보트 피플을 포함 육로 탈출자까지 무려 110만 명. 이들은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을 향해 바다에 목숨을 걸었다. 받아줄 국가를 찾아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돌다가 배가 뒤집혀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부녀자들은 강간당한 뒤 모두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약 11만 명이 물귀신이 되고 말았다. 나라 그렇게 되는 거는 슬프다. 그렇게 다시 뒤로 보니까 저쪽에 이제 바다 타잖아요. 배 타고 이제 저 멀리 점점 야자나무인가 집인가 점점 멀리 보여. 내 고향이 점점 떨어져 멀리 보니 그게 슬프고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갔다가 언제 또 돌아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생각했어요. 자유월남 시절 사이공 대학생이었다가 1985년 탈출한 리우딩 학생의 수기 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라를 망친 이유는 행정관료의 부정부패와 정당 간의 극한 대립, 공산분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처형을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반정부 과격대모를 중지시키지 못한 것에 있다. 또한 그는 참담한 심경을 시 한 수로 대신했습니다. 멀리서 공산주의를 바라보니 금강석처럼 반짝이기에 무엇인가 궁금하여 가까이 가서 바라보니 그것은 피로 범벅이 된 눈물이라네. 자유월남의 패망은 월명의 군사적 공세와 정치 공작 때문이었겠지만 이에 동조했던 좌파들의 극렬한 반정부 선동도 커다란 몫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진짜 심각한 적은 내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또한 월맹에 적극 동조했지만 통일 이후 버림받았던 월남 내 좌파 인사들은 수용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지 못했던 월남 국민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유월남이라는 나라가 당당히 독립국가로 있었습니다만은 그 내부 분열로 또 주인의식 없는 그 안보로 갖다가 소홀했기 때문에 패망해가지고 자유월남이라는 나라 영원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전쟁의 그 경험을 똑똑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그겁니다. 월남이 그 패망할 때 똑같아요. 우리 지금 대나가고 있는 꼬라지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국가의 이익이 뭔가, 앞으로 우리 민족의 이익이 뭔가 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필요해요. 바로 이 시기에.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 돈으로 안보와 평화를 살 수 없다. 나와 우리의 안위를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오늘날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의지는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상대를 알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만고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유는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통일 이후 베트남은 어려움을 딛고 1986년 말부터 도임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수교한 이래 경제를 중심으로 실용주의와 화해 무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매우 중요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상호 존중과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와 우위를 더욱 증진시킬 것이라고 봅니다.